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신창작 아카데미 강좌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시의 형상화와 시의 형상화 이론과 방법. 그래서 그 시의 형상화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상화. 막 글자 그대로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형상, 형상은 폼입니다. 폼을 만드는 것,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형상, 그 사람의 형상이 어떻더냐, 그의 형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의 형상화와 그 이론과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미술반에 가도 소재를 형상화시켜야 된다. 소설 공부할 때도 주제를 형상화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음악에서도 주제를 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예술 전반이 다 형상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형상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형상화라는 말은 시는 물론 모든 문학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의 모든 예술에도 공통으로 요구되는 요소가 바로 형상화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무엇을 아름답게 또는 감동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술이, 시가, 소설이 또는 미술이 형상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형상화는 바로 예술이냐 아니냐, 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바로 형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화라는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영어로 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말해 형상화한다, 포메이션, 어떤 폼을 만든다. 왜 시나 문학이나 예술은 형상화를 해야 하는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관념적인 용어고 관념적인 세계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세계고 마음속에 있는 세계죠. 그것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눌러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관념의 세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추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추상적인 세계를 가지고 대화를 할 경우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감이 안 온다. 느낌이 없다. 실감이 안 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온몸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실감이 안 난다. 여기에 바로 결국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소통인데, 소통을 잘하려면 이해만 가지고는 완전한 소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다운 소통은 이해를 넘어서서 느낌까지, 그래서 온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그러니까 머리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나 소설이나 미술이나 음악은 바로 온몸으로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 그런 점에서 완전한 또는 온전한 소통이 바로 형상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시에서 형상화란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빠지면 김 빠진 맥주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형상화에 대한 예술상의 의미는 단순히 사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재현, 그들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형상화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형상화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새기고 해석하고 다시 그것을 재구성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지란 말도 많이 썼습니다. 또는 상상이란 말도 썼고 비유란 말도 썼습니다. 따라서 이 형상이란 말은, 이 형상화는 사실은 이미지나 비유나 또는 상상이나 이미지, 비유 또는 상상, 이 말과도 상당히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표현을 달려요. 그렇죠. 그럼 이미지란 뭐냐? 이미지라는 것도 어떤 사물의 어떤 사물에서 느끼는 어떤 영상을 재구성해서 드러내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럼 비유란 뭐냐?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해서 그 빗대어서 어떤 사물로 빗대어서 어떤 모양이 있는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에 경험된 어떤 것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미지라든지 비유라든지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 형상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화, 비유화, 상상화, 이것도 공통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실제 시의 형상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두 번째, 이 시의 형상화, 실제,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자, 시의 형상화, 실제. 형상화는 구체적인 것들을 구상화하여 뚜렷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 형상화는 모양을 지니지 못한 것을 언어로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을 말한다. 모양을 지니지 못한,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컨셉을 모양이 있는 어떤 시각적,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양 있는 어떤 형태로 바꾼다. 이게 형상화입니다. 근데 이제 형상화라는 말에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승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승화되어야 한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시에 있어서 형상화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시를 읽으면 한 편의 그림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귓가에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언어를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것처럼 언어가 표현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시가 한 수 있습니다.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그럼 이 작품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가난한 사랑의 노래, 가난한 사랑이 바로 제목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가난한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랑을 이 사람은 형상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랑을 첫 번째 볼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한 사람도 외로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외로움. 근데 이 외로움 하면은 외롭다는 뜻이다. 그건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고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그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이냐를 형상화시키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시가 제대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림 시인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두 연을 거기다 두 행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외로움이란 어떤 외로움이냐? 그것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외로움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굉장히 시각적이고 촉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형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형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관념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이 시인이 말하는 두려움이 뭐냐? 그것도 그 다음에 형상화시킵니다. 두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환의 호각소리, 메밀목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가난해도 두려움을 한다, 이렇게 말해봐야 그거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그걸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는 그렇게 두 점을 치는 소리, 옛날 12시 넘으면 호각 불고 요런 하지 않습니까? 방범대환의 호각소리, 메밀목사려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이것은 탱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는 이런 현실, 그건 뭔가 우리는 두렵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호각소리, 이거 완전히 쫓기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물론 군사정권 시대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드러낸 여기가 바로 형상화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그리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그리움이 뭐냐?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뉘어보지만 집뒤 감나무까지 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이게 고향을 떠난 자의 외로움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자의 외로움이 뭐냐? 바로 그것은 내 어머님 보고 싶고 수없이 되어보지만 집뒤 감나무 또 까치밥도 생각나고 빨간 감 바람소리, 이런 걸 연상하는 고향의 풍경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형상화예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네, 사랑 얘기입니다, 이것도. 근데 사랑도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시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내 볼에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감각적이죠. 아주 촉각적입니다. 내 볼에 그 어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촉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음성도 들리고
또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 정서를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사랑,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움과 사랑, 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두려움들이 뭐냐? 바로 첫째, 두려움을 외로움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두려움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금대오리 호각소리, 메밀묵살의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여기서 또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가 하면 그리움을 또 느낍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감나무, 고향의 감나무와 어머니를 그려봅니다. 사랑, 시골에서 이웃집 순이와 내버려 와닿던 내 입술에 뜨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내 숨결, 이게 전부 다, 그러나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울음 다의 음성적 또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말하자면 형상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다, 두려움이다, 그리움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을 때 그 구체화를 우리는 형상화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형상화 방법의 기초를 다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형상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형상화 방법, 첫째는, 그러니까 좀 더 좀 실질적으로 형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되게 그런 이론들을, 첫째는 시어를 잘 골라야 한다. 시의 언어를 잘 골라야 된다. 둘째는 이 구체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표현 기교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심상, 즉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리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형상화의 5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좀 비슷한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상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언어를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각적으로 드러내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시어를 잘 골라야 된다.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 기교가 있어야 된다. 이미지화, 그리고 리듬, 이런 5가지를 구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쓴 꽃밭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봄날 동산에 그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꽃 동산, 이 봄꽃 동산의 분위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흐드러진 봄꽃 동산, 그건 너무 추상적이죠. 자, 그러니까 그 흐드러진 봄꽃 동산을 형상화 시켜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 봤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 그냥 흐드러진 꽃밭이 아니라 개나리, 진달래 같은 구체적인 것도 제시하면서, 물론 거기다가 개나리, 진달래, 다른 거 민들레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 대표적으로 개나리, 진달래, 봄꽃의 대표적인. 그런데 그 봄꽃, 그 동산은 뭐냐? 그걸 다시 이미지를 바꿔서
그건 가나안 혼인잔치다. 아주 뭔가 축제 분위기. 그래서 이걸 가나안 혼인잔치로 표현을 한. 그 가나안 혼인잔치하면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걸 좀 느끼게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 혼인잔치는 상당히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꽃들은 또 어떤 꽃이냐? 맹진산댁 청사초롱이다. 그래서 좀 한국적인 또 청사초롱으로 그 꽃의 이미지를 형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4월에 사는 4월 봄도 그냥 봄이 아니라 4월 구체화시켰습니다. 포동한 등성이마다 노을선 신부처럼 파닥이는 가슴이다. 그 꽃들이 쫙 피어있는 그 느낌이 마치 노을선 신부처럼 파닥이는 그 가슴 뛰는 그런 그 설레임, 이게 바로 그 봄날 그런 만물이 소생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형상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분위기를 발전시켜서 그 노을선 신부의 분위기를 더 발전시켜서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벗고 차마 부끄러워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잔인한 환생. 땅속에서 씨앗이 터져서 그것이 꽃이 피는 과정, 그 과정이야말로 마치 신부가 첫날 밤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벗고 차마 부끄러워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잔인한 환승이다.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흘고, 그것은 순리죠. 이제 꽃이 피는 한순간의 황홀을 위하여 온몸을 투신하는 아린 눈물이다. 꽃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첫날 밤 한 순수한 어떤 여인의 어떤 순결일 수도 있겠죠. 저건 이렇게 꽃밭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좀 더 해봅시다. 시어 고르기. 시어 고르기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시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과 시어를 첨가 또는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한 시에서 봄꽃동산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개나리, 진달래, 가나안, 혼인잔치, 맹지사댁, 청사초롱, 4월, 노을선 신부, 이런 등등을 동원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 꽃밭에서의 분위기를, 봄꽃동산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배치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봄꽃 흐드러진 장면을 그리고 신부 등의 시어를 동원해서 봄꽃 흐드러진 장면을 결혼의 축제로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식 축제와 봄날에 많은 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 이걸 같이 생각을 해본 것이죠. 딱 두 번째, 구체화하기. 구체화하기는 추상적인 시어를 구체적인 시어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저기 동물이 지나간다. 이거 동물들이 날뛴다. 동물보다는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렇게 좀 구체화시킬 수 있죠. 꽃들이 있다는 거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이런 것들. 이게 더 구체화 되겠죠. 그러면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문장으로 고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나는 밤마다 너의 창문을 두드린다. 훨씬 더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구체화된 것이죠. 위에서 예를 들어서 산에 일제히 피는 꽃의 마음을 포동한 등성이마다 노을선 신부처럼 파닥이는 가슴이다. 이게 구체화된 것이 아니냐. 문장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구체화시킬 수도 있고 문장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식어를 덜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덧붙이는 것이죠. 하늘, 하늘이 맑다. 하늘 할 수 있죠. 근데 맑게, 예를 들어서 하늘이란 시어를 붉게
붉게 물드는 하늘, 눈물 어린 하늘, 성난 하늘, 이렇게 해서 앞에다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포동한 정성이 잔인한 환성, 이 앞에 있는 포동한이라든지 잔인한은 전부 다 하나의 수식어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수식어를 넣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보다 더 상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화의 한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표현기교 사용하기. 표현기교라는 것은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직위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강조법도 있고 변화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형상화시키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밝게 웃고 있다를 나팔꽃처럼 웃고 있다, 뭐뭐처럼 직유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냥 밝게 웃고 있다라보다 나팔꽃처럼 웃고 있다. 위에서도 노을 쓴 신부처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직유법, 하나의 기교를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이미지 만들기, 이는 대상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예를 들면 마음이 막다, 그의 마음이 막다. 여러분들 잘 아는 김동중의 내 마음은 허수요, 그러면 그의 마음은 호수다, 그의 마음은 막다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은 호수다, 훨씬 더 이미지화된 것이고 형상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도 꽃밭을 그냥 꽃밭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이 됩니다. 또 노을 쓴 신부처, 꽃을 맹진사댁 청사초롱이다. 네, 꽃을 그냥 꽃이다 아니라 꽃을 맹진사댁 청사초롱, 얼마나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인의 정서라고 하면은 꽃을 맹진사댁 청사초롱 함으로써 대단히 친근감도 있고 어떤 전통적인 어떤 분위기도 있고 그러면서도 실감이 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리듬을 또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리듬은, 이것은 옛날에는 정형적이었죠. 3, 4, 3, 4, 3, 5, 4, 3, 5 이런 정형적인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래, 현대시는 정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리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는 반드시 행과 연을 가릅니다. 행과 연이 바로 리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과 연을 바꾸는데 그 산문하고 다르죠. 소설이나 이런 것도 시가 다른 점이 바로 행과 연을 가르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의 형상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문학에서 형상화는 두 가지 큰 화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소재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소설이라고 합니다만 이 소설이 뭐냐? 소설은 물론 우리가 보통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죠. 소설은 어떤 주제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한다.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게 바로 소설입니다. 그럼 시도 결국은 어떤 주제를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제의 형상화, 이제 먼저 이 소설, 소위 산문 주제의 형상화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봅니다. 산문의 필수적인 요소, 주제. 문학을 하는 이유는 주제를 드러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쓰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언어 장난이죠.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문학을 작품이라고 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컨셉을,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형상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주제입니다. 주제를 글자 뜻대로 보면 문장의 중심이 되는 제목이라든지 핵심이 되는 과제라는 뜻인데, 이는 산문의 필수적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됩니다. 사실 일반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주제와 그 제목이 일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효석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런 이효석에 관한 연구가 그 문장이 바로 이효석에 대한 연구예요. 그 주제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심청전 하면 심청전이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청전은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일 뿐이죠. 이처럼 그 논문, 학술적인 문장에는 제목 속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은 제목 속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형상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주제를 이야기로 드러내는데, 옛날에는 이걸 스토리, 소위 그냥 순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했고, 현대에는 그것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을 통해서 한다.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발전 위기 클라이막스라든지 뭐 이렇게 플롯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심청전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심청이, 청이가 주인공이고, 그 아버지 신봉사도 있고, 그 어머니 뺑덕어멈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황후가 되고 하는 그 쭉 하나의 스토리.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뻔해요. 효도하는 심청이.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주제가 딱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거기에는 주인공 네프 백작이 있고, 가추샤라는 여인도 있고, 불륜의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참회를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네프 백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휴머니티, 그런 휴머니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인도주의를 주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이런 주제를 드러내는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작품을 쓸 때 이 작품을 쓰면서 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작품을 쓰면서 멋진 주제를 드러내야겠다. 이 작품 속에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정말 이상적인 사상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나는 이 작품 속에서 정말 멋있는 생각,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멋있는 생각을 드러내겠다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사상, 인간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상은 뻔한 거예요. 그 뻔하다는 게 뭐냐? 거기 있습니다. 포스터가 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멋진 생각을 드러내려고 해봐도 그건 크게 5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태어남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밥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잠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탄생, 생활, 잠자리, 그리고 죽음, 사랑 이 5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작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멋있는 생각을 드러내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요. 그럼 뭘 어떻게 하니까 멋있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 형상화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 형상화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작가지 멋있는 생각을 드러내겠다는 것은 그것은 훌륭한 작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것보다 이 내가 그래서 이 현대문학의 주제도 다시 구체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봤자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 첫째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아무리 소설에서 해봤자 그 인간적인 것하고 비인간적인 드라마 보세요. 박수치고 욕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것에 박수치고 그 비인간적인은 전부 다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도 그렇고. 두 번째는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즉 과거냐 현재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 도시냐 농촌이냐, 전통이냐 외래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대적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성적인 삶과 상식적인 삶.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냐 집단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뻔한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정해진 것들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뭐 소설 얘기인데 문학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좁혀서 시에 관한 얘기로 돌아옵니다. 시의 주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설은 반드시 주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주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그 어떻게에 바로 이 플롯을 어떻게 짜고 인물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화하게 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소설가가 할 일이죠. 그럼 시는 어떠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시도 그러면은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느냐? 소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제는 주제인데 달라요. 이 점을 구분해야만 또 제대로 시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시인이 주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우선 관점에 따라서 모방론적인 어떤 입장, 시라는 것은 자연의 모방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다 표현이다, 또는 아니다 인간에게 어떤 가치가 아닌 효용, 아니다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와 산문은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소설과 시는 다르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소설은 주제를 드러내는 문학 양식입니다. 주제를 드러내는 문학 양식. 근데 시는 사물에 대한 감정,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 양식입니다. 이게 달라요. 시는 사물에 대한 감정, 태도, 그러니까 꽃을 보고 그 꽃의 어떠함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면의 어떤 그 진실함이라든지 정말 그 주제를 이렇게 사물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다. 근데 소설은 반드시 주제, 사상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구분이 잘 됩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뭐냐? 시는 있음에 대한 문학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 being에 대한 문학이다. 존재의 문학이다. 시는 존재, being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쉬운 말은 아니면 아주 철학적인 말이긴 한데 being에 대한 문학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한 문학입니다. 존재에 대한 문학. 그런데 소설은 뭐냐? doing에 대한 문학, 행동에 대한 문학이다. 소설은 행동. 이것을 다른 말로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 존재론과 당위론이라는 말이 있죠. 당위론. 존재론은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그럼 당위론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걸 당위성, 당위론, 당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주로 그 소설은 당위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소설 읽어보면, 드라마 읽어보면, 그래서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시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보다 그 자신 본질이 뭐냐 하는 그 본질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존재론. 자, 근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존재만 나타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효도는 할 수 없고 윤리적인 것은 없냐? 그거 아닙니다. 네, 효도도 드러낼 수 있고 또 애국심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맥클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는 둥근 과일처럼 만질 수 있고 잠잠해야 한다. 시는 사과처럼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그 형상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시는 형상화 예술이지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는 의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죠? 의미, 당위입니다. 행동, 이게 다 의미입니다. 가치니 의미냐, 의미할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해야 한다. 다만 존재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다시 발레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뭐냐? 시는 그래서 댄싱이다. 춤추는 거다. 그럼 소설은 뭐냐? 워킹이다. 걷는 것이다. 그럼 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춤추는 사람이 무슨 목적 가지고 춤추는 거 아니야. 기분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춤입니다. 댄싱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효도를 위해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니까 추고 그걸 끝나는 거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대화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업화를 향해서 가는. 근데 소설은 그 워킹입니다. 워킹이란 출발지가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워킹입니다. 그래서 시는 제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 소설은
어떤 출발지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막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주제의 보여줌의 중심적인 양식이고 시는 존재의 보여줌이다. 시는 주제의 보여줌. 시는 소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도주의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소설은 시는 사랑이 뭐냐를 그냥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상하면 가장 초현실주의적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작품에는 주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처럼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거들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 주인공은 철저히 날고 싶은 자유에 대한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고 싶은 자유의 욕망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워킹입니다. 그런데 서정주의 영상혼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도 그 작품 속에서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워킹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정주의 영산홍을 보면 워킹의 욕망이 없습니다. 볼까요?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지금 영산홍 얘기입니다. 꽃 얘기예요. 영산홍.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꽃잎 속에 산이 어린다는 거예요. 산자락에 잠든 낮잠 든 슬픈 소실댁, 그것도 집이 있어요. 소실댁. 소실댁 툇말 위에 놓인 논녀강도 있어요. 산 너머 바다는 보름살이 돼 그 너머에 바다가 있어요. 소금발이 쓰러져 우는 갈매기도 있네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있는 어떤 존재, being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영산홍 꽃이 피어있는 산을, 산도 있고 소실댁도 있고 논녀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풍경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제자리에서 춤추듯이 중얼중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영산홍 꽃이 활짝 펴있는 이 동산의 분위기를,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바로 댄싱과 워킹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산문은 반드시 어디론가 향해서 갑니다.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근데 시는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자, 이런 데서 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시는 반드시 주제를 어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존재를 오히려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다. 자, 시 주제의 형상, 시가 존재의 표현 양식이라고 하지만 존재라는 말에는 물질적 존재도 있고 역사적 존재도 있고 인간적 존재도 있고 또 정치적인 사상적인 문제를 주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적 존재든지 역사적 존재든 사상적 존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를 드러내더라도 반드시 형상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상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이라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정치적인 것이 형상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세 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형상화의 소중함, 그리고 시가 가야 하는 시의 본질적인 어떤 세계는 무엇일까? 김남주의 다시 다 쓴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 쓴 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군이 없으면 38선이 터지나요? 38선이 터지면 대창에 질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1970년대 80년대 그 민중시를 쓴 김남주의 시 한 편입니다. 미군이 없으면 38선이 터지나요? 38선이 터지면 대창에 질린 개구락지처럼 한번 지금이 있긴 있어요.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여기는 형상화가 없고 정치적인 구호만 있습니다. 정치적인 노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화가 아예 안 돼 있다. 개구락지처럼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빈약한 형상화죠. 그래서 이런 정치시, 왜 구호를 외치고 막 데모하면서 하는 그 선전시 같은 것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시는 예술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보다 나은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김자의 서울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60년대, 70년대 시골에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 식모살이 하러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환하게 연상이 됩니다.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네, 형상화가 좀 되기는 됐습니다. 팍팍한 서울길, 팍팍한, 네. 이것도 상당히 형상화됐죠. 몸팔러 간데, 근데 몸팔러 간다. 너무 직설적이죠. 이것은 김남주의 다 쓴 시보다는 발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환히 꽃 피어 돌아오리란, 꽃 피어, 이런 형상화죠. 댕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네, 이것도 형상화입니다. 간다, 울지 마라 간다. 이 직설적입니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냄새, 분꽃 밀냄새, 이것은 구체화된 것이죠.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네, 그런 형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주 시보다는 대단히 형상화가 잘 되어 있지만 몸팔러 간다 이런 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느냐.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하늘도 시름겨운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시가, 시대적인 어떤 아픔을 노래하는 시가 있는데, 김남주 시보다는 훨씬 좀 형상화가 잘 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시는 한 번 읽으면 더 읽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 느낌이 너무 직설적이니까, 너무 이렇게 직설적이. 그런데 그 밑에 정호승의 구두 닦는 소년이라는 작품은, 네, 그것도 가난한 시대의 노래이기는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구두통에 새벽별 가득 따담고 별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하루 내 길바닥에 홀로 앉아서 사람들 발 아래 짓불펴 놔둔 구는 지난밤 별똥별도 주워서 닦고
하늘 숨은 낯별도 꺼내 닦는다. 이 세상 별빛 한 손에 모아 어머니 아침마다 거울을 닦듯 구두 닦는 사람들 목숨 닦는다. 목숨에 내려앉은 먼지 닦는다. 이 시도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건 틀림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연상 구두 닦기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남주의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 직설적이고 김지하의 시는 상당히 형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숭의 시는 완전히 정말 정치적인 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형상화, 이미지가 구두에다가 구두 닦기를 별 닦기로 이렇게 매치시키죠. 그리고 구두통에 새벽별 따 담고 아주 상상력이 좋습니다. 별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구두 왜 반짝반짝 하다는 소리가 이렇게 윤이 나면 그게 별이죠. 하루내 길바닥에 홀로 앉아서 사람 발 아래 짓밟혀 남기는 지난 밤 별똥별도 주워서 닦고 완전히 그 형상화된 이미지화된 그런 노래. 하늘 숨은 낯별도 꺼내 닦는다. 이 세상 별빛 한 손에 막 어머니 아침마다 거울 닦듯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나게 닦는 구두 닦기의 모습이 마치 별을 닦는 것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밑에 몇 개의 시들을 보면은 완전히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나 정치의식 없이 그냥 존재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영태의 청개구리 만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햇살이 칼날 하나를 빼어 눈을 후려친다. 하루가 팔딱 뛰어 일어난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여기 뭐 민주주의도 없고 통일도 없고 오직 햇살 그 자체 존재입니다. 이건 being입니다. 워킹이 아닙니다. 그냥 삶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냥 드러낸 거예요. 햇살이 칼날 하나를 빼어들어 눈을 후려친다. 여러분들 햇빛 쳐다보면 눈 시리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형상화 시켰습니다. 하루가 팔딱 뛰어 일어난다. 아침에 하루가 팔딱 어제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아주 감각적이죠. 느낌이 있습니다. 자, 김초의 사랑꽃 같은 것도 볼까요? 그대 물음표 투석 샘을 가르고 들어가 생빛 한 줄기 찾으려 했네. 평생 살아도 그대 가슴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그대 물음표 투성이에 가슴을 가르고 들어가 생빛 한 줄기 찾으려 했네. 실감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슴을 가르고 들어가 생빛 한 줄기 찾으려 했네. 이건 전부 다 구체적인 형상화입니다. 얼굴도 눈도 없이 허공만 숨어 사는 그대 몸 전체에서 거듭되는 어제를 지켜보며 동행할 빛을 잃은 의문투성이의 배우자, 상대방, 이걸 실감하게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형상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얼굴도 눈도 없이 허공만 숨어 사는 그대 몸 전체,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감각적인 표현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는 존재를 시인 자신의 새로운 시각으로 드러낸다, 보여준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구체화
이미지, 비유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소재, 부분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용어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 소재의 형상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가난한 사랑에서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드러내는 방법도 있죠. 근데 시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다. 그럼 이 나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또는 강이 있다. 그럼 그 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꽃이 있다.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건 소재의 형상화가 됩니다. 흙은 바로 벽돌이 되지 않는다. 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서 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벽돌이 된다.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언어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이 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화학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듯이 소재를 상상력의 용광로에 놓고 그은 다음 시라는 새로운 집을 알맞게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들도 형상화시켜요. 전체를 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부분을 형상화시키는 방법이다. 자, 그 예를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나의 내부는 무척 은밀하다. 나의 내부는 무척 은밀하다. 그래서 이것은 관념적이죠. 은밀하다. 그 은밀한데 어떻게 은밀하냐? 깎아놓은 붉은 과일과 갈아놓은 시퍼런 칼이 깊이 간직되어 있으므로. 그 은밀의 이유가 뭐냐? 부분적으로 형상합니다. 자, 나의 내부는 무척 은밀하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은밀을 첫째, 깎아놓은 붉은 과일, 갈아놓은 시퍼런 칼. 요게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내부는 항상 무섭다. 왜 무서우냐? 그것을 형상화, 구체화시킵니다. 가능한 모든 짐승의 발톱과 번뜩이는 눈을 감고 기막힌 싸움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게 바로 무서운 이유가 또 됩니다. 그러나 나는 싸우지 않는다. 더욱더 무섭게 살아갈 것이다. 언제나 깎아놓은 붉은 과일과 갈아놓은 시퍼런 칼이 있으므로 나는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만 여기 첫 번째 년, 두 번째 년 은밀하다. 왜냐? 과일과 칼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 짐승의 발톱과 벌떡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형상화의 한 모습입니다. 자, 형상화 방법에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소재는 살아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감동해야 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동물로 태어나 독자적인 삶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 시의 소재는 그것이 사물이든 관념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과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정히 다가와야 한다. 자, 김춘수의 구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구름. 여러분들 구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구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김춘수의 구름 재미있습니다. 구름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몇 개 따먹고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아까 생명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식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시를 노래할 때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루라든지 구름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뭐 흰구름이라든지 저녁구름이라든지 안개구름인데 완전히 그 구름을 의인화 또는 생명화시킵니다. 어떤 동물처럼 구름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몇 개 따먹고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그 다음에 구름은 흰 보자기를 펴더니 양털 같기도 하고 무슨 헝겊족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늘어놓고 혼자서 기죽이 웃어보기도 하고 혼자서 깔깔깔 웃어보기도 하고 어디로 갈까? 냇물로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화장이나 할까 보다. 저 뭐라고 높다는 하늘에 올라가서 휘파람이나 불까 보다. 아주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하나의 장난꾸러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형상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름은 딸기를 몇 개 더 따먹고 이런 청명한 날에는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는 듯이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떡떠름한 얼굴을 한다.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구름이라고 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다정하고 정이 넘치고 생명력 있는 어떤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어쩌면 형상화의 신비고 기적이라고 해야겠죠. 바로 여기에 창조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형상화는 그래서 우리가 시의 소재라고 말할 때 야 도시적인 걸 쓸까 농촌적인 걸 쓸까 무슨 꽃을 노래할까 하늘을 노래할까 민주주의를 노래할까 60년대 70년대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가 현실 참여를 않는 작가가 그게 진정한 작가냐. 그래서 작가는 펜대를 집어치고 데모를 해야 되고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데 통일도 얘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방석에 처박혀서 무슨 존재가 어떠니 하늘이 어떠니 꽃이 어떠니 이거 말은 현실을 외면했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일제시대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 예를 들어서 통일을 위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애국투사처럼 이렇게 해야지 숨어서 무슨 진달래가 어떠니 캐나리가 어떠니 이거 웃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다 문학에서 편견입니다. 모방론적 태도도 있고 효용론적 태도도 있고 그리고 존재론적 태도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시는 물론 역사를 노래할 수도 있고 정치를 노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꽃을 노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물과 하늘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소재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아까 구두 닦기도 얼마든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호승의 구두 닦기 정도만 된다면 그거야말로 시대를 노래한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임승천의 나의 내부는 있고 김초의 사랑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순수한 사랑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노래할 수도 있고 통일을 노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꽃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소재들을 형상화 시켰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시의 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